이기영의 범행 동기를 유추할 수 있는 정황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수사 상황 속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기영하고 경찰하고 말이 좀 엇갈려요. 이기영은 이거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은 아니다, 너 채무관계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채무관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겁니까? 네, 그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 동거녀와 채권 채무 관계가 실제 존재했었고, 예. 이것이 하나의 그 계약서 형식으로 발견이 되었던 거죠. 즉 특정 시기까지 3억 5천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 예. 그렇다 본다면 혹시 이 돈을 갚을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살인 범죄의 목적과 동기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인 살인죄가 아니고 금전적인 강취를 목적으로 했던 강도 살인의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도 큰 것이죠. 물론 이제 시신을 뭐 발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돈과 관련된 일정한 목적이 이 이기영으로 하여금 각종 비행과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 뭐 그런 그 측면에서 이 채권 채무 관계에 관련된 이런 계약서 발견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또 뿐만이 아니고 지금 알려진 그 사실들이 이혼을 했었다. 이전에 과거가 좀 드러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연관된 얘기가 예. 이 이혼했던 그 당사자분의 이야기가 또 알려졌는데요. 예. 그 이혼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그 사유가 예. 경제난, 생활고에 이제 시달렸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기영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사들이 이 금전적인 목적과 흥미와 관심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강도 살인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면 지금 그 이기영 자체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강도 살인을 고소하고 우발적이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무엇이냐? 이 단순한 살인도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강도 살인의 확정을 받게 되면 이것은 일반 살인은 5년 이상 사형 무기의 죄질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만, 예. 강도 살인의 경우에는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그러면은 이기영이 요거를 알고서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저희가 지금 봐야 되겠네요. 예, 어떻게 본다면 지금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 상당한 치밀한 계산 아래 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신 발견에 관한 것이 수사의 하나의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그 이 천 주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인지, 예.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수사의 혼란과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또 이렇게 진전시킬 수 혼선을 있는, 주기 위해서. 예, 아예 그 시신을 못 찾게 하려고 하는 예. 치밀한 또 계획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갖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듣다가요. 과거에 이제 결혼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과거의 결혼 상대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좀 이뤄질 예정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캐묻는 게 좋습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폭력성이라든가 예. 또는 그 평상시에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그 판단,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이제 갖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이제 그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청년 이후에 일정한 성향적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것에 이제 근거해서 수사의 범위도 또 확대할 수 있고요. 예. 또는 정말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전처와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지금 수사가 뭐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전처는 뭐 신상에 전혀 안전상에 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기영이 그 지금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찾지 못하기 위해서 수사에 혼선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못 찾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경찰이 이제 유가족을 찾아가지고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DNA를 대조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수사의 가장 핵심점인 분기점이 아닌가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혈흔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혈흔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비교와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유가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 유가족을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흔과 유가족의 DNA를 비교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 DNA가 이 유가족과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예. 이 혈흔은 이 동거했던 여성의 혈흔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적어도 이 혈흔이 제3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수사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뭐 축소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교수님 만약에 혈흔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게 증거로 어떻게 뭐 직접 증거로 인정되는지 간접 증거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혈흔의 이 상태와 모양이 또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그 혈흔이 단순 한두 방울의 혈흔이 아니고 예. 이른바 그 비산흔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 저희 가정입니다만 뭐 화장실이라든가 특정 이 그 위치에 구역에서 마치 그 뿌려지는 것처럼 쭉 이 뭔가 흩어진 범행을 좀 유추할 수 네, 있는 그렇다 듯한.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그 강력 범죄가 아니고서는 이런 그 혈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적어도 직접 증거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제일 사실 중요한 것은 혹시 둔기나 범행 도구를 발견을 해서 예. 이 범행 도구에 이와 같은 혈흔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직접 증거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큰 것인데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DNA와 혈흔의 그 소유자 그리고 어디에서 어떠한 정황으로 혈흔이 발견됐는지 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만약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찾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소위 이제 시신 없는 그 살인 사건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이 그 과거의 그 판례에 의하면 조금씩 엇갈려집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시신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원인, 살인의 그 원인이 무엇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해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심은 가지만 살인죄가 무죄로 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설령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 경우에도 다른 간접적인 증거가 종합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살해의 원인 관계, 고의, 또 정황이 입증할 만하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용례에서 발견됐던 특정적인 그 기구에 예. 이 피해자의 그 DNA가 바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설령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유죄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요약하게 되면 지금 설령 시신을 못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예. 만약에 그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형태의 간접 증거를 다수 발견을 해서 입증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간접 증거를 많이 찾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판사의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신 발견을 빨리 하는 것이 또 수사의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기영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여부도 조사 중이래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어떤 식으로 검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좀 흥미 위주로 뭐 잘못 알려지는 상황도 그거 있긴 합니다. 예. 마치 일정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서 예. 특정 점수가 넘게 되면 사이코패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그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상 전문가 2인 이상이 이 전문적으로 20개 그 항목에 대해서 면담과 관찰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농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다만 이것도 나라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긴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5점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1점 이상.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예. 반드시 끔찍한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 그런가요? 또 과거의 그 해외 연구 등에 의하면 예. 성공한 예술가나 성공한 CEO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가 또 높게도 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 사이코패스에 너무 매몰돼서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면 다른적인 사회적 요소 같은 걸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참고로 계곡살인 범죄자 이은혜는 31점이 나왔고 조두순의 경우는 29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와 더불어서 지금 병행되고 있는 게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해서 이경이 과거 뭐 범죄 이력은 어땠는지, 유년기에는 어떤 유년기 시절을 보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점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까? 네, 오히려 그 사이코패스 검사보다 지금 예. 말씀하신 생애 주기적 범죄 경력과 사회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사건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 어떠한 생애 주기적 경험을 해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인지, 예. 무엇이 범죄를 계속하게 하고 무엇이 단절시키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예. 범행의 동기와 성격에 대한 진실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비난 가능성, 또 적합한 죄에 대한 이제 판단도 중요하고, 예. 더군다나 수사적 실무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자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의 일정한 성향을 파악을 해서 예. 어느 부분이 민감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한 신문 전략을 짜는데도 상당히 이 프로파일링의 예.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년기부터 성인까지의 생애 주기적 관점의 진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또 다른 범죄 프로파일러의 역할과 기능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신상 공개 얘기로 넘어가서요. 이제 신상 공개는 결정이 됐지만 이기영은 자신의 범행이 뭐 부모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거를 극도로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심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상당히 이중적 자아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 보여지는 나 또는 범행 목적을 위해서 제3자는 무조건 도구에 불과했던 나. 이것은 반드시 분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주 민감할 정도로 가족과 지인이 이 본인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이제 신신당부하고 있다. 근데 과거에 일정한 연쇄살인범에 있어서도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하는 이런 면이 있지만 또 자신의 아들과 가족에 대해서는 끔찍히 아끼려고 하는 이중적 자아 구조가 이와 같은 엽기적 범죄자의 특성인데 예. 그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저희 뒤에 보면 이기영의 증명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신원이 공개되고 나서 참 설왕설래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 이 증명사진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체포가 되면은 뭐 이렇게 정면, 뭐 측면샷 이런 거 찍는 걸 이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기영은 체포된 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거를 본인이 거부했다고 해요. 이거 본인이 거부하면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법제에 상당히 독특한 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 더 아시겠지만 뭐 CNN이나 뭐 BBC나 예. 뉴욕타임즈에서 이와 같이 피의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없는 것이죠. 없어요. 해외 범죄자들도 우리나라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해서 체포되는 경우 그대로 사실은 얼굴이 노출되고 예.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 방송될 때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무죄 추정의 인권 보장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지금 강조되는 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특강법에 근거해서 수사 관련 공보 규칙에 예를 들면 얼굴을 소극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지만 예. 그런 상황에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를 못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로 뭐 예전에는 뭐 연쇄살인범이다 이러면은 경찰이 일부러 뭐 호송을 하면서 고개를 들게도 시키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강제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그게 이제 말씀이신 80년대 이제 90년대는 가능했지만 예. 이 특강법이 생기면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조금 특이했던 사례가 이른바 고유정의 커튼머리. 커튼머리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사진은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 이때에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금 정보기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를테면 면허증이라든가 주민증에 있는 이 사진은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저 사진도 사실은 면허증에 있는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저것도 일정한 뭐 이른바 포샵 처리를 했다고 해서 저 이가영과 이기영과 또 다른 사람이 정말 일치하는지 상당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3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얼굴이 공개되어야 혹시 여죄 수사의 가능성도 열어놓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특강법 전체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교수님 끝으로 짧게요. 이렇게 이제 실물을 잘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는 무분별하게 신상 털기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일부 이기영의 과거 사진들도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무분별하게 유포하면 처벌 대상인 거죠? 네, 물론 이제 목적 자체는 뭐 선의의 목적이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예. 있지만 엄연히 이 초상권에 대한 위반 사항이 될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형사적 제재의 대상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정보통신망법상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이른바 뭐 살인마라든가 뭐 예. 기타 이러한 악담, 모욕 감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표현까지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처벌의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각심을 갖고 예. 조심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